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빚 없는 온전한 내 집 한 채 일단 마련하고 여행도 가고 좋은 일에 기부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는 게 참 부럽다는 생각도 갖고 살기도 하는데요. 또 다 가졌다고 하는 부자들을 보면 오히려 또 인색하고 없는 사람들만도 못한 경우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그런 역사 속의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벌써 5G 아니라 6G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세대 통신망이 슬슬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또 확장현실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이런 기술이 또 미래 기술이 아닌가 하는 토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페이스북과 6G 그리고 확장현실 등에 대한 기술 공부 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역사가 반복되거나 사람 사는 게 늘 비슷하기도 해서 과거의 시사점을 들여다보는 게 도움될 때가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부자들이 있었는지 다양한 부자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온라인 큐레이터이기도 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온라인 큐레이터가 뭐예요? 요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 현장을 못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재청에서 저보고 이제 직접 가서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큐레이터와 같이 설명을 하라. 내가 가지 않고 그냥 들을 수 있게 집에서. 그렇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 랜선 문화재 여행. 예.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바쁘시겠네요. 네? 직접 가셔야 되니까. 겸사겸사 노는 거죠. 관광도 하고. 하기야 놀면 뭐해요 또. 그래서 이 나이에 놀면 뭐합니까 진짜. 몸만 축나고. 근데 오늘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저는 부자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의욕이 꺾이던데.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기자님의 손이 부르르 떨리시던데. 오늘은 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은 좀 약간 독특한 부자들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중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역사상 부자? 역사상. 중국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만대 일부 석숭이라고 해서 만대. 그 수많은 그런 세월을 걸쳐가지고 일부 한 명의 부자를 고르라면 석숭이라는 인물이 있다. 석숭. 만대 일부 석숭. 석숭을 한번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어떨까? 네. 이 진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쯤 전입니까? 그럼 꽤 오래된 일이죠.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군요. 오래됐죠. 진나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재 얘기가 어떡하나 이거. 그 진시황이 그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후한 삼국지 헬게이트가 열린 다음에 사마씨가 다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이 라디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한자가 무릎 꿇고 날일자로 쓰는 그 진나라가 있거든요. 어쨌든 둘 다 옛날이다. 아주 옛날이죠. 알겠습니다. 옛날이라고 치고. 옛날입니다. 석숭. 그 사마씨가 이제 그 황권을 주었지 않습니까? 진나라 때. 그 황실에 빌붙어 가지고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한 간신이거든요. 어떻게 이 부를 축적을 했냐? 뺏었어요. 도둑질. 예를 들어서 형주 자사로 부임을 해서 갔다. 형주 도지사 정도 되겠죠. 다 뺏어요. 공무원이었군요. 공무원인데 뺏어요. 그냥 거기 주민들 걸. 너 누군데 내 땅 지나가냐? 지나가는 상인입니다. 돈 내놔. 너 왜 우리 땅 형주에서 물 마음대로 퍼 쓰냐? 물은 공짜 아닙니까? 돈 내놔. 심지어는 외국 사신까지 도둑질을 하거든요. 황제한테 가는 사신한테 외국 사신 excuse me 어디 가시냐고. 황제 만나러 간다. 내놔. 나라가 개판이죠. 수익 모델이 심플하네요. 심플하죠. 황제 만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신한테 excuse me 어디 가시냐고. 집에 가는 길이다. 내놔. 그렇게 해서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을 하는데 질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계라고 해가지고 황실의 친척, 황실 인물이었어요. 아니 저 석숭이란 인물은 아무 근본도 없는 친구인데 저렇게 도둑질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명색이 황실 가문인데 음. 나도 돈 좀 있거든. 음흠. 한번 경쟁을 해볼까 해서 시비를 걸어요. 왕계가 석숭한테. 네. 이게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돈자랑 페스티벌이거든요. 석숭과 왕계 시리즈. 만나서 직접 만나진 않고 예. 서로 내가 더 돈 많다, 네가 더 돈 많다. 어. 먼저 스타트는 이 왕계라는 황실 멤버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이야 모든 우리 식기를 설거지할 때 설탕물로 설거지를 해. 아, 그만큼 설탕물 설탕이 귀하니까. 까지 거. 예. 그랬더니 석수는 네. 뭐라고 하냐면 허허허허 야 여봐라 오늘부터 우리 집 요리할 때 숯불이나 이런 거로 요리하지 말고 양초로 요리해라. 당시만 해도 설탕 양초가 귀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더 부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출연료만 걸로. 나와도. 예. 네. 그랬더니 왕계가 또 이런 말합니다. 여봐라 네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 갓 출산한 여인에서 모유를 짜와가지고 음. 그 모유를 돼지한테 먹여라. 그 돼지고기만 나는 먹겠다. 라고 왕계가 또 얘기를 해요. 아하. 아우 참네. 그 소리를 또 석순이 들어요. 네. 그렇다 그거지. 음. 여봐라. 네. 지금부터 내가 먹는 모든 닭 요리는 그 음. 먹는 닭에 네. 금가루를 모이로 줘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 당시 이제 석순의 집에 가서 그 닭 요리를 먹고 온 사람들이 네. 화장실을 꼭 집에 가서 일을 봤다고. 아, 금가루. 금가루가 나올까봐. 근데 결정적인 그 대결은 뭐냐면 예. 이 산호 대결이었거든요. 산호초. 음흠. 이 왕계가 그 황실 멤버다 보니까 황제로부터 높이 2m짜리 어마무시한 그 산호초를 선물로 받았어요. 네. 이때 이제 석숭을 초대를 한 거죠. 석숭 씨 이거 보십시오. 이게 황제가 하사하신 높이 2m짜리 산호입니다. 이게 아마 천하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들었지요. 그러니까 석숭이 깜짝 놀라요. 네. 이런 건 내가 처음 봅니다. 여봐라 망치 갖고 와라. 하면서 뻑 산호초를 부숴버리거든요. 왕기는 황당하죠. 네. 황제가 내리신 2m짜리 그 산호초를 부수니까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정말 미안한데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냐고. 하인 보고 여봐라 창고 안에 있는 6m짜리 산호를 갖고 와라. 더 큰 걸 갖다 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패배한 것을 인정을 해버리는 왕계. 산호 때문에. 산호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중국 최고의 갑부 석숭 이야기였습니다. 숭의 이야기. 중국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네. 북경 오리요리 좋아하시나요? 북경오리 맛있죠. 한번 사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번에 또 큰 상도 받으셨던데. 북경 오리가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전취덕이라고 그 북경 오리라고 하면 전취덕 가장 큰 프랜차이즈 체인점이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그 브랜드 가치가 중국 위안으로 16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2조 9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 엄청나게 큰 요식업 재벌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전취덕은 어떻게 해서 북경 오리의 최고 강자가 됐는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까 했어요. 네네. 예. 원래 북경 오리는 북경이 고향이 아닌 건 아시죠?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런 오늘부터 하시면 되죠. 네. 오늘부터 1일이에요. 예. 원래 남경이 고향이거든요. 북경오리의 고향은 남경 난징이요. 네. 그 아시다시피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을 때 원래 수도가 남경 난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원장이 남경의 그 토속 음식인 오리구이를 먹어보고 너무 네. 맛있는 거예요. 이야, 이건 앞으로 맨날 황실 음식에 이 진상하도록 하여라. 먹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주원장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주체, 연왕 주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 이 정권을 찬탈한 다음에 수도를 자기의 근거지인 연경,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도 먹어보니까 맛있었던 남경 오리를 야 아하. 이거 콜이다 이거 나도 먹고 싶으니까 남경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사를 다 데리고 북경으로 가자 해서 이사를 한 것이 남경 오리가 북경 오리가 된 거거든요. 아하. 그때부터 유명해져서 어떤 식으로 요리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 북경 오리를 화덕을 뜨겁게 달고 가지고 네. 불을 꺼요. 그런 예. 다음에 은은하게 그 불 열기에 오리를 굽는 방식이었는데 청나라 때 와서 바뀐 거예요 이게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껍질이 바삭바삭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가지고 네. 이 방법이 뭘까? 사람들은 이제 몰랐던 거죠. 이거 왕실만의 요리법이었는데 예. 이제 1864년경에 그 양전인이라는 요리사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그 청나라 동치제 때 인물인데 청나라 황실에 이제 오리를 납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이 오리 가지고 황실에 납품을 하면은 요리가 돼서 나오는데 어떤 방식인지 정말 오리구이가 맛있게 된다. 이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약간 그 뇌물을 줘가지고 네. 그 황실 요리사한테 어떻게 구워야지 이렇게 맛있게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되냐.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당신이니까 내가 특별히 한번 말해주겠어. 어떻게 하냐. 밑에서 장작을 떼가지고 직접 열기에 굽지 말고 불에서 올라오는 장작 열에 간접 열기로 오리를 구우면은 하룻밤 걸쳐가지고 네.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되는 그런 오리가 된다. 아. 요거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상점 차려도 되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잘 됐다. 이거 가지고 내가 베이징에다가 내가 요리점을 차리자 해서 만들었는데 덕취전이라고 처음에 상호를 만들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 말고 덕 할 때 예. 덕이 많다 할 때 덕, 취는 얻을 취, 네. 전은 전부 전자. 예. 그래서 모든 덕을 다 취한다. 돈 많이 벌자. 아하. 라는 예. 뜻으로 상호가 덕취전으로 열었는데 예.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이거를 맛있는데 왜 안 먹을까? 내가 먹으니까 맛있는데.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풍수를 보는 분을 모셔가지고 한번 이 자리터를 좀 봐봐라. 이게 음량이 거꾸로 된 곳이요. 여기가 음량을 원래대로 바꾸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벌 것이요. 음량을 바꾸시오. 아니 음량을 어떻게 바꾼단 말이오? 이미 정해진 건물이고 벌써 건축이 된 건데 상호를 앞뒤로 바꾸면 될 거 아니오? 에? 덕취전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전취덕? 전취덕. 아, 그래서 바꾼 거래요? 그래서 전취덕이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손님이 많았답니까? 손님이 많아졌다가 결정적으로 지금의 전취덕이 된 게 뭐냐면 그 후손들이 지금 쭉 그 경영을 하면서 네. 뭐라고 할까 그 북경 오리의 최초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1949년도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그 성립이 됐을 때 예. 신중국 정부에게 굉장히 어필을 한 거예요. 이거를 중국의 최고의 그 음식으로 해외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냐. 네. 해서 그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모택동도 딱 먹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맨 처음 인정을 해줬던 당시 구소련 대사에게 맨 처음 대접한 것도 이 전취덕의 베이징 요리였고 네. 당시 주은래 총리가 이 북경 오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데 계기가 없었어요. 근데 딱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 예.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약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잖아요. 예. 찰리 채플린을 초대를 하라. 내가 이 북경 오리 전취덕을 대접을 하겠다. 뒤뚱뒤뚱 걸어왔어요. 찰리 채플린이. 네. 정말 존경합니다. 찰리 채플린 선생. 이게 북경 최고의 요리 전취덕이라는 그 북경 오리인데 드셔보십시오. 했더니 찰리 채플린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 아니 왜 선생 안 드십니까? 솔직히 제가요. 오리 걸음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나를 키워준 오리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입맛에 안 맞았던 모양이네. 거기에 또 주은래가 또 멋있는 대사를 치죠. 고민을 하다가 찰리 채플린이 생각하는 그 오리는 미제 오리고 이거는 중국 오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드시지요. 솔직히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때문에 그 히트를 친 음식이 이 북경 오리도 있고 이것도 뭐 상호지만 뭐 거의 일반 명사화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남부에 있는 귀주성에 네. 한 지역 그 술에 불과했는데 그 마오쩌둥의 홍군이 그 장개석의 국민당군에 쫓기면서 15,000km의 대장정을 떠났지 않습니까? 예. 걸어서 대장정을. 15,000km를 걷다 보면은 정말 알코올에 물 타도 맛있는데 걷다 지친 그 홍군이 귀주성의 한 마을을 지나다가 너무 지쳤어요. 그때 귀주성 마을 주민들이 지친 홍군들에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마시니까 너무 꿀맛인 술이에요 이거. 힘이 난다. 다시 걷자. 마지막 목적지가 저기 연안이지 않습니까? 연안파가 네. 있는. 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한 다음에 모택동이 야, 그 전에 그 저기 그 귀주란 동네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 술 이름 뭐냐고. 야, 그거 덕분에 우리가 대장성에 성공한 것 같다. 그게 귀주성에 있는 마오타이란 지방에 있는 마오타이주란 술입니다. 그건 앞으로 중국의 국주로 하겠다. 해서 마오타이와 북경오리가 중국의 대표 술과 요리가 됐다. 아, 정했다 이거죠? 정했다 그거죠. 네, 원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요리 만드는 그분은 부자가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프랜차이즈가 자기야. 그 양전인의 후손들이 네. 지금 160억 위안 브랜드 가치로 키웠다. 또 어떤 부자 얘기 좀 들어봅니까? 봉이 김선달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할 이유야 별로 없죠. 뭐. 저도 별로 좋아하지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예. 대동강 물 파신. 네. 미국판 봉이 김선달이 있어가지고 뭐 이 장사 수완 한번 좀 말씀드릴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조지 파커라는 인물인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예.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아메리카. 많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이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냐? 의외로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 건축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어쨌든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그 1876년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기엔 좀 그렇고 본인들이 직접 만든 뭔가. 그렇죠. 예. 그 의외로 브루클린 다리를 넘버원으로 치더라고요. 아하, 예. 그 다리는 어디랑 어디를 연결한 다리입니까?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해 주는데 의외로 맨하탄이라는 섬이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맨하탄이 다운타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오는 물자나 그 사람들을 맨하탄으로 그 당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배로 실어 날랐는데 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연결하는 큰 다리를 만들자 네. 해서 존 로블링이라는 건축가가 188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게 뭐냐면 예. 1883년도에 만들었다고 해서 길이가 정확하게 1883m예요. 아, 꼭 그런 거 맞추시는 분들 정말 굳이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하시면 적당히 길이에 맞게 하시면 되지. 어쨌든 내 말이 괜히 네. 또 이거예요. 근데 참 그 당시에 그 1883년도에 브루클린 다리를 만든 게 대단한 것이 뭐냐면 거의 100년이 넘은 다리인데도 아직까지 그 다리에 차들이 지나다니고 또 아래 칸에는 지하철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 2층짜리 다리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9세기 말에 이제 뿡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이 맨 처음 봤던 그 상징이 뭐냐면 맞아요. 자유의 신상이 아니라 브루클린 다리였어요. 맞아요. 서울 그 시골 서울역에 오면 그 올라올 때 그 기차 안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한강철교 뭐 그거였겠죠.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네. 대우 빌딩 네. 그거 보고 저는 압도당했다니까요. 서울이 이게 서울이다. 부산에 이런 게 있나? 없다 아이가. 광안리 가봐라. 부산에서 오셨습니까? 저 부산 촌놈인데. 네, 어쨌든 브루클린으로 다시 넘어가서 브루클린 다리를 제일 처음 이민자들이 보니까 예.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큰 다리잖아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브루클린 다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지 파크라는 인물이 딱 등장해가지고 네. 이런 말을 해요. 어서 오세요. 웰컴 투 아메리카. 저기 보이는 브루클린 다리 제가 주인입니다. 어떻게 그거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서까지 교묘하게 다 위조를 한 거예요. 네. 보세요. 내 이름 있지 않습니까? 뉴욕시장 사인도 있고. 근데 말이죠. 지금 저 다리를 유료화 시키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톨게이트를 제가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미국인들에게 분양하기는 좀 그렇고 새로 꿈을 찾아서 미국 땅에 도착하시는 여러분들 이민자들에게 네. 특별 분양권을 드릴까 합니다. 와. 그래서 톨게이트 부스를 100m에 하나씩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돈이 한 $500 정도 되는데 $500 콜! 톨게이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엄청나게 많은 부를 챙겼다. 해서 어리숙하게 올라오는 처음 그런 분들에게 딱 서울역 앞에서 코베는 스타일로 결국에는 그 이 사기 혐의로
그 뉴욕 최고의 최악의 맥시멈 시큐리티 탈출 못하는 교도소가 있거든요. 네. 이름은 참 재밌어요. 싱싱 교도소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아 여기서. 그래가지고 미국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조지 파커. 근데 약간 그 브루클린 다리 얘기를 나눈 김에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브루클린 다리랑 맨하탄 다리랑 헷갈리세요. 헷갈리죠. 당연히 외국인이 성수대교와 양화대교를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전 서울 시민인데 전 아직도 헷갈려요. 원래 네. 다리는 헷갈려요 원래. 그러니까 쌍둥이 다리예요.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네. 맨하탄 다리와 브루클린 다리가. 아하. 근데 브루클린 다리는 돌로 만든 그 이 돌다리고 예. 이 맨하탄 다리는 쇠로 만든 철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브루클린 다리가 사진을 찍으시는데 영화에 나왔다고. 네.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 나왔던 그 다리는 철교 맨하탄 다리거든요. 예. 나중에 혹시 그 뉴욕 여행 가실 분들은 택시 타신 다음에 덤보 가자고 하면 돼요. 덤보? 아기 코끼리가 아니라 예. 다운 언더 맨하탄 브릿지 오버패스의 준말이 덤보거든요. 예. 덤보 가자고 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맨하탄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그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자리에 내려줘요. 거기서 사진 찍고 오시면 됩니다. 아, 거기서 찍는 다리가 맨하탄 다리. 맨하탄 다리다. 브루클린 다리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골고루 좋은 상식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등장한 부자들 중에는 별로 부러운 부자들이 별로 없네요. 전 부자가 안 부럽습니다. 전 이 기자님이 부럽습니다. 이번에 좋은 상 받으셨다고요. 네, 제가 그럼 북경오리로. 자,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확장현실이라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확장현실이 실현되려면 통신망도 바뀌어야 되는데 5G에 이어서 6G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기술이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알서포트의 신동형 전략기획팀장을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알서포트 신동영입니다. 5G도 뭐 잘 안 터진다는 얘기 아직도 계속 들리고 네. 아직도 저는 아직 4G 쓰거든요. 네, 아무 불편 없이. 맞습니다. 근데 뭐 벌써 6G가 나오면 네.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언제 나와요 6G는? 6G는 2030년 정도에 아마 상용화가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6G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음식을 만들 때도 보면 레시피를 만들고 조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5G는 10년 전에 레시피를 만들었고 지금 조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6G는 이제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30년 되면 우리는 6G를 주로 쓰게 돼요? 6G부터 깔리기 시작하겠죠. 그때 2020년도에 5G가 이제 깔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네. 깔리기 시작합니다. 요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레시피가 완성됐으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6G는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5G는 지금보다 4세대보다는 무지 빠르다가 5G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6G는 더 빨라요? 더 빠르긴 한데 예. 사실상 이동통신 시장에서 약간 그 먹히는 룰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0년 기술 혁신 주기와 20년 세상 변화의 주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5G가 안 좋더라도 10년 뒤에는 또 6G가 나오게 됩니다. 20년 주기라고 했던 게 5G의 특성을 그대로 하지만 좀 더 잘 된다. 예를 들면 3G 때 스마트폰 뭐 별로 조금 불편한데 쓸만했었는데 네. 4G가 되니까 엄청 잘 되는 것처럼 그렇죠. 5G의 속성이 되는데 5G의 속성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3G와 4G는 그 스마트폰을 위한 망이고요. 네. 5G는 확장현실이라고 하면서 VR, AR,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스키 고글 같은 거 쓰면 온 세상이 또 달라 보이는 그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레디 거죠? 플레이어처럼요. 예. 그거랑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좀 그 새롭게 나온다. 사실상 지금 4G 그 스마트폰은 4G로도 충분합니다. 이 조그만 화면에 데이터를 얼마나 더 빨라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고글 같은 거 쓰고 네. 영화 보고 실감나게 하려면 네. 5G 필요하고 6G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6G는 아마 지금 5G 이론적으로는 5G보다 50배 정도 더 빨라지고요. 네. 기기는 10배 정도 더 많이 붙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그런데도 같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제 6G도 개발하고 상용화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5G 안 하고 6G 할 때까지 좀 어차피 6G 돼야 리얼하게 보여준다 하는 것 같으니 5G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6G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기지국 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해봐야 어차피 7, 8년이면 또 드러내야 되니까 앞으로 뭐 8년 쓸 집을 새로 짓자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냥 전세 살다가 4G에서 전세 살다가
6G 할 때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때요? 아, 그건 사실상 보면 3G가 없었으면 스마트폰도 없거든요. 그냥 망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망을 연동하는 관련된 기기나 서비스나 이게 포괄적으로 다 바뀌어줘야지. 그렇죠. 그게 세팅이 된 상황에서 다음 그 이동통신망으로 바뀔 때 짠 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6G를 위한 기본적인 예를 들면 고속도로도 깔고 휴게소도 깔고 거기다가 점포도 깔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G를 안 하면 6G는 못 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업 자체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다 준비가 됐을 때 해외에서 모든 걸 다 가져오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5G 하는 상황에서 그 뭐 예를 들면 확장현실 기기를 만든다거나 확장현실 서비스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연습용 경기장이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로 나가 수출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사실상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더 많이 팔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망이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는 없는데 네. 소비자는 그냥 6G로 깔아도 기다리면 될 만한데. 그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술, 알겠어요. 뭐 사람의 적응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5G 잘 안 깔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는 나라는 이제 없잖아요. 네, 근데 가장 빨리 하는 게 중국. 예. 중국이 미리 워낙 많이 깔아서 사실상 5G 스마트폰 1등에서 10등 중에서 애플 빼면은요. 네. 나머지 8개가 다 중국 회사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깔게요. 맞습니다. 5G도 깔고 6G도 깔고 요령 안 부리겠습니다. 그럼. 네. 6G가 되면 확장현실이라는 게 우리한테 다가온다. 네. 그런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거는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안경이나 이런 거 쓰면 바로 보이는 거라면서요. 그게. 맞아요. 예. 자동차 유리인데 바로 유리에서 바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바로 예, 나오고 그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따로 안 맞아요. 하고. 예. 근데 그게 증강현실. 예. 그리고 뒤집어 쓰면 레디 플레이어처럼 완전히 컨텐츠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게 이제 가상현실인데. 그 고글 같은 거 쓰고 나면 우리 안방인데도 여기가 막 전쟁터도 되고. 맞아요. 무슨 그 외국의 도시가 갑자기 되기도 하고. 네네네. 그게 가상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확장현실은 뭡니까? 확장현실은 사실상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게 구분해서 보기에는 딱 이제 차이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능상으로는 다르겠지만 그 CPND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컨텐츠. 기기도 사실상 점점 더 통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포괄해서 그냥 가상현실, 증강현실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런 거를 다 확장현실이라고 한다. 다음에 단어들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 이제 알겠어요. 다 확장현실을 정리하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메타버스 하는 게 그게 확장현실이라는 말이죠. 그게. 그 사실상 메타버스가 좀 더 포괄적인 단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쉽게는 그냥 그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확장현실이 사실상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고요. 뭐 줌이나 뭐 아니면 그 이북 이런 같은 디지털 트윈도 사실상 그 메타버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페토나 아니면 뭐 게임 같은 아바타들이 노는 공간도 사실상 그 메타버스이긴 한데 좀 이것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이고 미래 중심으로 본다면 이게 확장현실이 그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그 다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저는 스마트폰 안에서 저의 4G 스마트폰 안에서 펼쳐지는 것도 가상현실 같고요. 맞아요. 그게 또 확장현실이고. 확장현실은 어떻게 네. 보면 딱 그거예요. 말씀드린 레디 플레이 원 같이. 좀 더 실감나야 확장현실이라고 한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스마트폰은 2차원 그 스크린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컨텐츠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 확장현실은 내가 그 360도 3차원 컨텐츠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마치 새로운 공간에 있는 공간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네. 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은 인터넷 메신저로 서로 이제 주고받거나 네, 가끔씩 보고 싶으면 그냥 서로 카메라 열고 네, 보여주는 건데 네, 앞으로는 우리가 고글 같은 걸 그럼 뒤집어 쓰고 네, 서로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네. 가능하면 이렇게 제가 팀장님 귀를 만져볼 수도 있고 네, 실제 조금 귀가 만져지지는 않겠으나 그 느낌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그럴 수도 기술이 있겠죠.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거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정말 달라지는 게 사실 UX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게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글자를 쳐야 되고요. 네. 네이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확장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쓰고 말로 그냥 나는 그 은행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은행 치면 은행이 딱 보이고 거기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는 것처럼 이해됐어요. 네. 제가 꿈꿀 때 그래요. 벌써 그 메타버스 공간에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 꿈을 꾸면 네. 은행에서 여러분 돈 찾다가 네. 바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집이고 네.
또 다른 얘기 하고 있고 아까 네. 돈 찾은 건 또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네,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거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 하는 그게 거예요. 확장현실이다. 예. 그게 메타버스고. 예, 맞아요. 그러면 아직은 그걸 하고 있는 서비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페이스북에 이제 메타죠. 메타의 네. 오큘러스 그 지금 호라이즌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상 느끼기에 진짜 같진 않거든요. 네. 근데 363천 원이 다 디지털이고 나도 그 속에 가서 디지털이면 실감 나더라고요. 나도 디지털이니까. 예, 알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레디 플레이어 같은 건 없어요, 아직은. 그런 기기도 오큘러스라고 뭐 한 브랜드가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런 일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요즘엔 다 메타버스를 한대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실감나는 뭔가를 주는 건 한두 기업에서 하는 것 같긴 하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메타버스 한다고 하고 저기도 메타버스라고 하고 그러니 뭐예요? 그럼 아직 보여지는 건 없고 네.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메타버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디지털화 시키는 것도 메타버스고요. 그다음에 게임하는 것도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다 포괄적으로 되게 넓은 범위예요. 그 중에서 네. 그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 확장현실이라는 부분은 진짜 XR, 레디 플레이어 같은 거를 하는 회사는 별로 없고 여러 메타버스 중에 네, 그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인터넷, 지금도 쓰고 있는 메신저, 지금도 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네. 온라인 뱅킹 이것도 네. 메타버스예요? 사실상 그것도 메타버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XR을 가지고 확장현실을 가지고 막 펌핑을 하려고 하다가 예. 쓰려니까 기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그 게더타운 같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 중심으로 그건 쓸 수가 있거든요. 제프에도 들어가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감 나는 알겠습니다.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 중심으로 예. 리얼한 메타버스는 정말 내가 꿈꾸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 쏙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네. 아직은 기술적으로 혹은 기기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옛날 우리 아바타하고 뭐 온라인에서 뭐 올리고 하는 것도 다 그냥 이전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런데 회사 이름을 왜 바꿨어요? 이게 메타라고 부르길래 무슨 뭔가 또 새로운 뭔가를 하나? 이제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꾼 거는 원래 페이스북 즉 메타라는 회사가 그 확장현실 관련해서는 준비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2014년도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회사를 그때 오큘러스 VR이거든요. 그 회사를 2.5조나 되는 돈을 가지고 인수를 했거든요. 그 곡을 만드는 회사? 네. 예.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준비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대 때 구글한테 지이고요. 요즘 애플 때문에 이용자 정책 때문에 광고 막 제한 오니까 매출도 꺾이고 이러니까 예. 너무 많이 이제 당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다음에 패권을 잡자라는 관점에서 XR 확장현실 VR 여기는 사실상 VR 중심의 XR 중심 가상현실과 확장현실 중심의 메타버스를 준비해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최근 들어서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화두를 딱 끄집어낸 거가 이유가 2020년도 12월달에 미국의 공정이라고 하죠 FTC에서 네. 예 갑자기 너가 너무 비대하니까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 회사 팔아. 네. 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미지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VR 시장이나 XR 시장이 커지면 또 자기가 준비해왔던 오큘러스도 팔아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뭐 독점이니까. 네, 예. 팔아라고 할 거니까 예. 미리 준비했던 미래를 이제는 구글하고 애플하고 대항하려고 준비했던 미래를 갑자기 딱 매각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눈앞에 오니까 전면적으로 이 회사가 별도의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타라는 브랜드를 딱 하고 사실상 보면 미국 FTC에 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로직이 그냥 VR이나 XR을 가지고 하면 네. 그냥 기기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애플이 스마트폰에 패권을 딱 잡은 것처럼 그때는 기기도 있어야 되고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도 있고 오큘러스도 있고 지금 다 있는 회사니까 이걸 예.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겠다는 걸 그러니까 아젠다 형식으로 딱 이제 난 이게 이렇기 때문에 FTC 나 건들지 마. 사실상 이게 포인트예요. 페이스북은 예전부터도 준비를 해왔지만 네. 갑자기 바꾼 배경은 사실상 우리가 오로지 커뮤니티 SNS 회사면 전 세계 SNS 거의 다 당신들이 먹으니 좀 반 자르든가 파시오 하는 논리가 먹힐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애플과 경쟁하는 우리는 기기만 고글 같은 거일 뿐이지 그런 거니까 뭐 독점 아니다 우리가. 독점 아니다. 요 새로운 혁신을 만들려면
다 필요하다라는 네. 관점에서 지금 보면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해석하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메타가 성공하느냐 안 성공하느냐 이슈는 사실상 예. 미 FTC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식수지야 뭐 기술적으로 기다리면 오는 거고 그러면 좀 더 이제 실감 나는 세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네. 뭐 곡을 하나씩 이제 집에서 회사에서 네. 쓰고 있을 거고. 네. 미래에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기술이 될까요? 뭔가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세상의 흐름이 곧 닥친다면 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회사가 또 치고 나갈 거고 어떤 회사는 몰락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좀 들 것 같은데. 네, 사실상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중심에 있었던 회사들이 몰락할 확률이 되게 높고요. 예. 예. 하지만 그 XR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그 다음 부분이고 이 부분을 미리 많은 회사들이 준비해가고 있어요. 기기도 그럼 새로 계산해서 만들어야 된다. 예, 맞아요. 네. 그 부분을 뭐 엔비디아 예. 예, 뭐, 예. 그 부분을 원래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최근 그러니까 먼저 그 발표한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수한 칩을 갖고 있는 맞아요. 회사가 더 각광받을 것이다. 예, 각광받는데 XR 서비스를 그러니까 확장현실 서비스를 하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칩셋을 써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하나씩 나올 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하나하나 그럼 좀 구체적으로 시간 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알서포트의 신동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